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격정 이슈. 이 코너는요, 격주로 한 주씩 이 국내외적인 이슈를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코너를 맡아 진행할 미국 변호사 전수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격정 이슈의 전수진입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이슈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 첫 주제로 베네수엘라 이슈를 선택했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아, 예. 베네수엘라 마두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먼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한 줄로 먼저 좀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군사작전을 통해서 체포한 후에 미국으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 네, 미국은 마두로를 마약 밀매와 테러 연계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걸 전쟁이 아니라 사법 집행, 즉 체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변호사시니까 참 물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아, 네.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동시에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예. 왜냐하면 예. 어떤 법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먼저 이걸 자기 나라 국내법의 기준으로서 봅니다. 반면 많은 나라와 국제법 전문가들은 국제법의 기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미국 논리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네, 미국은 먼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제 마약 조직의 수장이다. 이미 미국 법원에서 기소된 범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전쟁도 아니고 침공도 아니고 범죄자를 체포한 사법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법 집행이요? 네. 예.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국제법은 범죄자를 숨겨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마약 조직 수장을 체포하는 게 오히려 국제법의 취지에 걸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논리는 나름 미국 국내법 체계에서는 일관적인 그러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미국식 논리인데요. 그러면 말이죠. 네. 문제는 국제적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순전히 미국 너희들 입장일 뿐이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국제 여론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중국은 아주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령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다른 나라 대통령을 군사력으로 체포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 무력을 쓰지 말 것.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이 원칙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이번 사안을 주권 침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 침해라. 그럼 한 가지씩 쟁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이제 마약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두로는 마약 조직 수장이다. 이거 사실입니까? 아, 네. 국제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미국 법원에서 기소됐다는 것과 네. 국제법적으로 범죄 조직 수장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두로는 국제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고 국제기구가 범죄 조직 수장이라고 공식 판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그는 범죄 혐의를 받는 국가 지도자일 뿐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도 어떤 혐의가 있을 때 딱 그것이 범죄로 이제 재판을 받아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한번 네. 봐도 이 마약 사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쟁점을 볼까요? 국내법과 국제법의 이슈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국 국내법으로는 미국 내에서 문제가 없다. 국제법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갈린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돌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국내법은 우리 법을 어긴 범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논리이고 예. 국제법은 다른 나라의 주권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국내법에는 국경이 있고 국제법은 힘에 의하여서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국내법을 앞세우면 국제법은 항상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에는 국경이 있고 국제법에는 힘이 존재한다. 눈여겨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이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그 대한 지도자로 미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 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죠. 마차도. 네, 마차도.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수여 있죠. 네, 근데 최근에 본인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네. 트럼프에게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정신이죠. 참.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점은 네. 이 마차도는 정치적으로는 상징적인 야권 지도자일 수는 있겠지만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도 아니고 국가 원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미국은 그녀를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지도자처럼 대우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군사적 압박도 병행했습니다. 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뭐냐면 미국이 자기들이 선택한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한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뭐 트럼프는 이 마차도는 국민적 지지가 약한 지도자다. 그래서 당장 뭐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말이죠. 네,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제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차도를 지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어느 나라가 이 사람이 너의 나라 지도자다. 라고 정해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미국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의 나라 지도자는 이 사람이야 이렇게 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에서 가장 민감한 금기입니다. 지도자는 외부가 아니라 그 나라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국제 질서의 기본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쟁점을 살펴보고 말이죠. 또 특히나 군사적 압박 문제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선례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논리가 계속 허용이 된다면 예. 앞으로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지도자는 범죄자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체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순간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 힘센 나라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사실 솔직히 일부러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 답을 쉽게 내리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 불편함이 오히려 질서를 지키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이라크가 떠오르더라고요. 당시 미군 이라크를 침공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이거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명분도 내세웠고 또 이라크의 지도자가 독재자다 이런 논리도 내세웠는데요. 사실 뭐 알다시피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단 말이죠.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마약 사범이니 뭐니 하지만 그것도 다 핑계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라크의 개입은 지금 논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개입하면서 독재자를 제거하면 민주주의가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량살상 무기라는 명분도 내세웠죠. 그때 대량살상 무기가 바로 지금의 마약 사범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가 체제는 붕괴됐고 그렇죠. 이라크가 권력 붕괴됐죠. 공백이 생겼고 예. 종파 갈등과 내전이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완전히 좀 많이 망가졌죠. 예. 굉장히 우리가 다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명분이 아무리 정의였다고 해서 결과까지 정의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교훈은 외부가 이 나라에는 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 나라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예를 들어 지도자가 독재를 한다 그러면 그 독재의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처럼 4.19라든지 또는 뭐 네, 맞습니다. 5.18 때처럼 저항을 하잖아요. 요번에 윤석열 내쫓아낼 때든가 그 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문제지 이게 뭐 다른 나라가 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의 이 지도자는 안 돼. 새로운 지도자를 해. 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 나라 사람들이 저항을 하여서 지도자를 새로 그렇죠.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과정이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죠. 예. 이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가 설계를 해준다? 말이 안 되는 이것은 거죠. 굉장히 예.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이라크 같은 사례 이후로 더 조심스러워졌고 외부의 군사력으로 한 국가의 지도자를 교체하는 것에 훨씬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는 많은 나라들이 이 이라크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과 국내법이 부닥친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미국이 내세운 자신의 국내법이라는 명분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단순히 정말 마약 수장을 잡는 체포하는 일이냐 아니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제법의 취지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고려하여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격정 이슈는 마두로 체포를 통해서 국제법과 주권 그리고 과거의 교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두로는 범죄자인가? 미국의 행동은 합법적인가? 그리고 한 국가의 지도자를 외부가 정할 수 있는가? 이 논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 문제도 미국이 하면 달라지기 때문이죠. 격정 이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